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소득주도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국내 12개 석탄발전소 전부에 대해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4가지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 안의 장단점은 분석해보고 재정 안정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을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양극화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시사점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이상윤의 헤드라인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도 확정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정책의 속도 조절 카드를 꺼내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줄일 안전장치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우선 지난 1986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이달 말 끝나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 조치를 언급한 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방향 전환은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대로 강행하기는 힘들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친노동 일반 기조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민간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책 기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 그동안 기피했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와 사회 간접 자본도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해석되는데요.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지난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는 배제했던 현대차, 신서욱 등 총 6조 원 이상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내년 경제에 대해서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말 그대로 경제 상황이 안팎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에 2%대로 후퇴하게 된 건데요. 내년에 수출이 둔화하고 내수 부진이 우려되지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하강을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5만 명 늘어난 월 평균 15만 명을 예상했는데요. 이 역시도 정부의 재정 지원에 기댄 측면이 강합니다. 갈수록 나빠진 경제 상황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반전을 위해선 민간 차원의 투자와 혁신 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얼마 전에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20대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용부와 산업부가 긴급 안전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동 대책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예, 일단 대책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안발전소와 작업 방식 등이 유사한 국내 12개소 전체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서 이번 사고로 숨진 김모 씨는 당시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정부는 위험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위험설비에서 가까운 곳에서 작업할 경우 설비를 정지시키고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되는 건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정부는 근로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인력, 시설, 장비, 안전 경영을 진단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에 나섭니다. 이 밖에 발전사 경영 평가의 안전 분야 비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의혹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정부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위원회는 노사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금이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그래서 주가연계증권, 보통 ELS라고 하는데요. 이 상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이들의 투자금이 지나치게 몰려서 감독당국에서 경고음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성호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ELS 상품에 이 고령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마나 모인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LS 등 파생결합 증권 발행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개인 투자자 잔액이 47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금을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50대가 14조 5천억 원으로 30.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60대에서 80대, 즉 고령층에 속하는 연령대의 투자금은 20조 원에 육박해서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투자자 수로 비교를 해봐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이 투자했다면 아무래도 노후 자금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노후 자금이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지나치게 쏠리고 있는 것을 금융당국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로 나타났고, 아울러서 고령 투자자들은 주로 은행 창구 등에서 직원의 권유를 통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불안전 판매에 취약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어린이들도 자주 접하는 과자인 이 초콜릿에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초콜릿을 주는 부모들한테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문제는 얼마가 들었는지 표시도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예, 얼마나 카페인이 초콜릿에 들어있는 겁니까? 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초콜릿 일부 제품에는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5개 제품 가운데 한 제품은 제품 하나를 모두 먹을 경우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권고되는 카페인 섭취량을 10% 이상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4개 제품은 만 6세에서 8세 어린이에게 권고되는 카페인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제품별로도 큰 차이가 났는데요. 카페인 함량은 개당 3.7에서 48mg까지 최대 13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콜라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제품 유형별로는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2배가량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함량 표시조차 안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초콜릿이 코코아 가공품과 같은 식품에는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일반 소비자가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기준치를 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유발될 수 있고 불면증이나 약물 내성 등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1월 현재 코픽스 금리는 1.96%로 전달보다 0.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내년 1월 달에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선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되는 편도를 기준으로 최고 84,700원에서 45,100원으로 내려갑니다. SK텔레콤이 해외에서 음성통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은 출국 시에 미주 지역을 예로 들어서 30일간 데이터 3기가 33,000원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전 세계 168개 나라에서 공짜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오병관 농협손해보험사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농협생명사장에 홍재은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본장이 선임됐고 농협캐피탈사장에는 이구찬 농협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지난 1999년부터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신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 중반의 비정규직 청년이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구역 사고의 거의 재판입니다. 그때도 2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1명이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번에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될까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청을 줬던 원청, 그러니까 이 화력발전소 측에서는 하청만 주고 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거의 발뺌을 하다가 국민적인 비난 여론에 좀 봉착을 해 있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도 좀 살펴보고요. 대책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대책이 내놨는데 항상 정부에 나오는 대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공하성입니다. 예, 일단 정부 대책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보셨을 텐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에서는 뭐 투명한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서부 발전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종합 진단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12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로 긴급 안전 점검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청이나 하청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전수조사를 하고 그 종합 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네.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이 또 전수조사가 보여주기식 아니면 성과 올리기식 그런 전수조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원청이나 하청이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도가 사실은 뭐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운용하는 시스템이나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뭐 법에 있는 대로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법에 있지 않아도 이게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된다면 이걸 고치는 것이 바로 안전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보면 태안화력발전소 측에서 이제 사고 이후에 이제 며칠 만에 사과문 내놨는데 사과문 때문에 또 가족을 비롯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빗발치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뭐 그런 식의 내용들로 읽혀졌다라는 걸 보면은 인식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법으로 보면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청인 그 태안발전소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하청만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도 좀 오늘 교수님한테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를테면은 이제 태안화력발전소가 원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고 김용규 씨가 일하던 그 회사가 이제 하청업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모두 다 하청업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라는 게 제도는 있는 건데 이를테면은 현장 상황에서 이렇게 실효성 있게 이런 게 돼 있다, 제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군요. 아직까지는 초기화 상태고 현재 또 이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가 이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원청의 책임보다는 하청업체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난 11월 1일인가요? 이게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것이 빨리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정부에서도 그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게 그 부분이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꼭 이렇게 이제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는 건데, 근데 이 태안화력발전소 얘기를 하나만 좀 더 해보면요. 작년에 초에 이 회사에서 역시 이제 하청업체 직원들인데 4명이나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를 했다라고 하더군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회사가 이제 그런 어떤 하청업체 직원들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청은 하청업체에 그 모든 작업에 대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에는 책임이 없고 하청 업체에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구의역 사고 때도 그 하청업체가 이제 비용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제 한 사람한테 시키던 이제 그런 사고가 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였던 건데 이렇게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젊은 또는 뭐 젊지 않더라도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들이 계속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정부 대책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좀 이 방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떤 식의 보완 대책이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안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근로자나 할 것 없이 이 안전의식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아무리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는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주나 근로자가 피해 가려고 하면 언제든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주는 1명만 선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제일이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이 실질적인 수익은 사실상 안 나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돈을 쓰면 괜히 이거 손해보는 것 같고 안전비용은 소모성이라는 이런 생각이 너무 지금까지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부 대책 나오신 거 앞서서 잠깐 뭐 짧게 평가는 하셨었는데 오늘 나온 정부 대책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야 될 자, 좀 더 이렇게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하고 뭐 사고 원인 조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조사를 나가게 되면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권장 사항으로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주한테 이렇게 보내거든요. 예. 그러면 사업주는 지금까지는 이 권장 사항은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장 사항은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항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장 사항이 아니군요. 예, 말만 권장 사항이지. 그렇습니다. 법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절차를 거쳐서 이게 법이 개정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시 개선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맞네요. 말씀하신 대로 인식이라는 게 그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개편안을 물론 이제 4가지로 나와서 뭐 사지선다형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약간 폄하되는 그런 뭐 평가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4가지 안에 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제 논란을 좀 줄이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에 논란은 더 커지고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전화로 좀 연결을 좀 해놨습니다. 교수님과 국민연금 개편안의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따져보고요. 기초연금 문제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란도 더 확대가 되고 있고 해서요. 그런 좀 핵심 쟁점에 대한 얘기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4가지 안에 대해서 교수님 개인적으로 4가지 중에서 뭐 이를테면 몇 번째는 나는 좀 비교적 좀 괜찮다 이렇게 혹시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까 그 사회자님도 뭐 사지선다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모두 좀 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굳이 4개가 하나를 다요. 얘기하자면 뭐 저는 4만 정도가 조금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다 그렇게 예. 100% 이렇게 만족할 만한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화면에 이번에 그 예. 4가지 안을 다 띄워놨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예. 3안을 말씀하셔서 3안을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45% 소득 대체율 지금보다 5% 지금 현재 유지를 하는 거죠. 줄이지 않겠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예. 보험료율은 12%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네.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 이 내용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왜 3안이 그나마 4개 중에서는 제일 낫다라고 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안과 2안은요, 사실상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안과 지금 지난 8월에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와서 기금 고갈이 3년 정도 당겨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 문제 의식이 대안에 담겨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안의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 50%라는 것은 뭐 일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이거는 전체 우리나라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다른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살펴보면서 네. 적정한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하고 나서 해야 되는 얘기지 좀 성급한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는 이 노후 설계를 다층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단순히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등등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노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사안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생각한다면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전체 소득의 100% 아니 50% 정도 절반 정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안 같은 경우에 50%라고는 하지만 이게 40년을 가입했을 때의 얘기인데 그렇죠. 40년을 가입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 국민연금의 이 명목상 소득 대체율 자체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낮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환경이라든지 뭐 일자리의 안정성 이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도 노후 소득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100만 원까지 하고 그 이상은 뭐 퇴직연금으로 하든지 뭐 빈곤층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 전체 구성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논의가 없이 지난 그 8월 공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대한뉴스도 정부가 모호하게 다침 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왠지 정부가 한두 가지 얘기하면 논란이 깊어질 수 있으니 쭉 펼쳐놓고 약간은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책임을 약간 좀 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좀 그 부분 때문인가 보군요. 예, 그렇죠. 뭐 이제 국민연금 4가지 안을 내놓은 것도 사실 전에 나왔던 공청회 8월 공청회 안에서 이제 재정 안정화 안만 빼낸 것일 뿐, 삭제한 것일 뿐, 사실상 그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냈었던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한 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기초연금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기초연금을 지금 현재 25만 원을 이제 30만 원을 올리고 나중에 이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정부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을 결국은 뭐 후세대가, 젊은 세대가 다 끌어안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 중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건 이 안의 얘기인데요. 나머지 안들은 다 이제 30만 원, 이제 현재는 25만 원인데 이제 30만 원으로 이제 조만간 30만 원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초연금 제도는 사실은 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제도가 현재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국민연금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막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기초연금 재정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연금 재정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 기초연금 더 올릴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초점을 흐리는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결국은 부과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거를 나눠주는 방식은 이제 한계가 분명하니, 소위 말해서 고갈얘기죠. 고갈이 될 게 분명하니 우리도 이 현재의 적립식과 부과제를 같이 하는 방식, 아니면 나중에는 결국 부과제로 갈 테니까 그렇게 가는 방식을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대부분의 선진국은요 거의 예외 없이 공적연금은 기금을 하나도 쌓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 수입이 전혀 없어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급여를 지급할 정도의 수준으로 기금을 쌓아놓은 건데 이거는 사실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아주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이제 기금을 이제 축적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참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속도가 이제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의 그 예상을 봐도 206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40%를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가식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그 미래 세대한테 큰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기금이 이제 소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료 인상이 대단히 어렵다라면 다른 방안, 재정을 투입한다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보험료에 부가소득 상한이 있거든요. 그거를 올린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리기 어렵고 뭐 다른 나라들도 부가식 하니까 우리도 부가식으로 가면 돼, 이런 접근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례 없이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이 적립된 금액이 GDP 대비해서 가장 많다는 어떤 우리만의 예. 특징,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상황을 고려한 그런 이 국민연금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건데.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교수님 또 어렵게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으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든가 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좀 낮출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정부의 방안 중에 그래도 뭐 불가피하고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게 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만 해도 지급 보장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주는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마치 정말 그 동쪽에서 해가 또 뜨는 거를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한 것이 일단은 저는 중요한 그 신뢰 구축의 중요한 그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민연금의 신뢰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사회보험제도인데 사람들이 매년 보험료율이 올라도 물론 뭐 해피하지는 않지만 보험료율이 오르는 게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 흔쾌히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와 내 가족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거는 이 공적연금이라는 게 성숙하는데 30년, 40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88년에 도입이 됐지만 실제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된 거는 99년부터라서 아직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사 같은 것도 보면 뭐 15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은 별로 없고요. 아직은 급여가 낮은 상태인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부모가 그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그 자녀가 그 가지는 부담이 글쎄요. 줄어드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신뢰가 그 좀 쌓이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돈 많은 그 자산가들의 그 부인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뭐 임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 돈 버는 거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한 5, 6년 있으면 지나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면 아마 이런 논란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네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당국대 정창률 교수와 국민연금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 주요 수치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성장률은 2.6에서 2.7% 정도 올해와 비슷하겠다고 했고요. 수출 증가율은 3.1%로 올해보다는 좀 한 반 가까이 이렇게 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수출이 내년에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올해보다는요. 그런 얘기도 했고요. 뭐 민간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고 설비 투자는 조금 뭐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은 조금 줄어들 것 같다. 뭐 물가야 뭐 지금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내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부의 전망치는 그렇게 뭐 올해보다 많이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내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했던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를 전화 연결해서 LG가 전망한 수치와 좀 비교도 해보고 조 박사님의 그 전반적인 평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LG는 내년에 2.5% 성장할 거로 봤다면서요? 예. 내년도 2.5% 성장률을 전망한 게 저희 지난 9월에 공식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나왔던 수치고요. 5월이요? 그때 예. 9월에 발표를 하면서 내년을 2.5로 봤었는데 최근에 변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은 이것보다 0.1 내지 0.2%포인트 정도 낮은 2.3 내지 2.4%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거보다는 최대 0.3%포인트 정도 더 낮다는 얘기인데 LG에서 이렇게 좀 정부 안보다 좀 더 낮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전망 기관마다 수치가 다른 것은 어떤 경제 부문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세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저희 쪽에서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투자는 기업이 하는 설비 투자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SOC 투자라고 불리는 건설 투자 또는 주택 투자 이러한 쪽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우선 SOC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SOC 투자와 관련된 정부 재정 지출인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SOC 투자와 관련된 정부 재정 지출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반면에 복지비 성격의 재정 지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주택 건설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4년 동안 주택 건설이 많이 이루어져서 부족해 보였었던 주택 부문이 집이 많이 이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정부나 금융감독당국에서 주택 관련된 가계 대출을 상당히 옥죄고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투자도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의욕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의 영향과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세라든가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 투자의 정체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두 측면 모두 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LG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셨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딸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이 판 것이 아니라 비싸게 팔면서 호황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올해에는 비싸게 판 것이 아니라 많이 팔면서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늘면서 가격도 하락 압력이 커지겠고 그리고 물량 자체도 크게 늘기가 어려워서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경기와 관련을 해서 중요한 것이 최근에 기업 설비 투자를 주도해온 것이 반도체 쪽의 투자인데 반도체 투자가 올해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단락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똑같이 지난해 올해 10조 원씩 투자가 되었다고 하고 내년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늘지 않는 한 성장률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반도체 업황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플러스 효과가 내년으로 가면서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게 이제 LG가 다른 데보다 조금 특히 정부보다 좀 수치가 낮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세수가 20조 원이 훨씬 더 넘게 더 거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와서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도 별로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경제가 나쁠 때는 세금을 좀 덜 걷고 경제가 확 좋아지고 뭐 이럴 때 좀 세금을 더 걷고 이게 좀 일반적인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좀 정상적인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쁜데도 올해 세금이 20조 원 훨씬 더 넘게 거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싶어서요. 말씀하신 것이 경제학에서 보면은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서 경기가 너무 좋으면은 세금이 많이 거치면서 경기 과열을 좀 시키고요. 반면에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을 좀 덜 거두게 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죠.
근데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정부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정부가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긴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정부가 많이 쓰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쓸 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경기가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데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기보다는 그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더라도 우리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우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보다 더 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고 많이 쓰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도 과연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세수 호황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 호황에 기댄 재정 지출 증가를 장기화시키기보다는 재정을 보다 더 건전하게 만들면서 세금을 조금 덜 거두는 이런 감세라는 감세 말씀이신 측면을 거죠? 고려할 측면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좀 나중에 한번 따로 좀 한번 더 좀 깊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제 주제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경희대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얘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이 그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해서 보완 조치 강구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지 내년에는 소득도 성장이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바로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즉 쉽게 얘기해서 이번 정부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 그렇죠. 특히 그 제일 가장 로우 레벨에 있는 부분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겠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 않습니까? 네. 소득 주도 성장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은 우리가 경제를 발전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위에서 내려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낙수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옛날처럼 경제 성장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때, 즉 5% 경제 성장을 했다면 너도 5%, 나도 그렇죠. 5%, 6%, 4%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한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잘난 사람한테는 아주 10%가 가고 못한 사람은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현상이 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낙수 현상에 의한 경제 발전의 효과의 균등화는 지금은 좀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도 그렇죠. 반대로 가서 이제 그럼요. 소득을 끌어올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표현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소득의 균분화를 더욱 주장하겠다. 그리고 특히 가장 낮은 부분, 1등급에 위치해 있는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표현만 다르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첫머리를 보면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 즉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점을 두겠다. 그건 해야 되죠. 내년에 전체 예산 470조 중에 61%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작년과 좀 다른 거, 작년에 했던 올해 경제 정책 방향과 다른 거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정부 주도였다면 이번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게 작년과 조금 차이가 있는 느낌인데요. 근데 그 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소득 주도와 성장 주도가
이게 좀 이렇게 상충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함께 가는 그 뭐 옛날 문정부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성장 없이 어떻게 소득이 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성장은 계속 시키는데 소득이 그대로 두면은 빈익빈부익부가 그렇죠. 심하기 때문에 예. 그 일본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좀 더 펴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그 예.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정책은 앞으로 그 누가 어느 정부가 정책을 펴도 이 정책 표현은 다르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민간 주도라는 말을 자꾸 썼어요. 특히 저 SOC 사업에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했더라고요. 특히 생활형 생활형 SOC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생활형 SOC보다도 오히려 기반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제가 이름을 잠깐 그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예, 예. 뭐 그런 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거 그건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투자 규모가 이제 옛날은 이랬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아무리 400조, 500조가 될지라도 민간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 민간이 참여할 분야가 있고 참여해서는 안 될 분야가 있어요. 공공 분야와 민간 그렇죠. 분야가 분명히 다르다는 예, 거죠. 공공 분야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수도, 예. 전기 이런 분야죠. 뭐 하수도도 수도의 일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는요. 모두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대정전 사태. 그거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나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한때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 줄 수도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민영화시켰어요. 그런데 민영화를 시키자마자 불과 1년 후에 예. 전기세가 30 내지 40%가 올랐고 1년 후에는 거의 2배 반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도, 상수도, 전기와 같은 것을 민간에 넘기면은 그것을 안 넘기는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가격의 탄력성이 없어요. 맞아요. 예. 이런 가격의 탄력성이 없는 분야를 민간에도 넘긴다면 그것을 수주하는 민간 집단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편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편하게 먹고 사는 예,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할 일이 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예. 되는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사실 예. 새삼스러운 표현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그렇죠. 이미 얘기가 나왔던 예,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특히 탄력 근로제를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늘리겠다는 것도 정부의 안이 얼추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 그렇죠. 국민들께서 알고는 알고 있죠. 계시는데 네. 사실은 탄력 근로제보다도 이 최저임금 이 부분을 예. 어떤 식으로 보완 조치를 하겠다 이게 상당히 좀 더 이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예, 그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하위 소득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올리는 거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다음이 올라가고 다음에 올라가면 또 다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초과 근무를 할 때는 수당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문제만은 정부가 좀 민간의 귀를 좀 들었으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 지금 현재 정부 안은 이런 것 같아요. 노사정위원회가 각각 7명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 예. 21명인데 거기에 무슨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뭐 일용 근로자도 집어넣고 네. 이런 거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 근로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민간이 합하도록 돼 있어요. 합의를 거쳐서 예, 도출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의 주장은 뭐냐면은 6개월로 하게 되면은 탄력 근로제가 6개월이 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은 명확하게 초과 근로를 넘으면은 2배를 달라, 그렇죠. 4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6개월 텀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불명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뾰족한 수가 없이 정부가 말을 잘못 꺼낸 정책이라고 저는 아주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도에 아마 가장 큰 우리 매스컴의 큰 화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5월 달부터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정부도 명확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를 거쳐서 추후 도출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시기도 좀 늦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기업은 이미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대기업은 이미 그렇죠.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원짜리 대기업 월급쟁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업별로, 기업의 크기별로, 매출별로 그리고 종업원 숫자별로 이것을 단계를 낮추거나 장기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유예 기간 6개월 정도 더 뭐 연장한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기업들은 지금 1년을 요구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방향이 정해졌고요. 일단 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앞서 김상욱 교수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 또 챙겨야 될 부분들 계속 이대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거고 결국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안정화시키느냐가 우리 경제에 또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